때는 2010년 1월 26일 오후 5시 반경입니다.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가 되는데요. 여기 상가 건물인데요. 계단에 어떤 여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아무도 죽은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고된 곳은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1층은 식당, 2층은 주점, 3층은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지였는데요. 여성 한 분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꼬꾸라지듯 엎어진 자세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걸 주점에 출근하던 직원이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형사님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그렇게 참혹하고 충격적인 현장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엎어져 있는 시신을 앞으로 돌려보니까 목이 거의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아우. 확인된 절창의 길이만 약 한 25cm였고요. 야, 흘러나온 피의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미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고 혈흔도 말라있던 걸 봐선 여성이 사망한 지 반나절 이상 지난 걸로 보였습니다. 네. 너무 경직이 끔찍하다. 왔으면 한 3-4시간은 봐야 되겠죠. 야, 근데 왜 반나절이나 지나서 발견된 거죠? 왜냐면 아까 1층에 형사님이 식당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날 영업을 안 했나? 그러니까요. 오전부터 문을 열긴 했는데요. 식당엔 출입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이 발견된 곳은 건물 2층과 3층 사람들만 사용하는 계단이라 식당 이용객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망자는 평소에 이 계단을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50대 여성이었는데요. 혼자 살고 있어서 주점이 문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건물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은 분명히 비명 소리나 뭐 어떤 몸다툼 소리가 있을 텐데 식당에서 눈치챈 사람이 전혀 없었을 리가 있을까요? 그래. 식당 분들도 의아해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거나 싸우는 소리가 났으면 분명 알았을 텐데 직원은 물론 손님 중에도 이상한 낌새를 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소리도 못 들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비명도 못 질러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않을까요? 있죠. 목을 그렇게 했으면 네. 일단 아우.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아니면 범행 자체가 식당 문 열기 전에 일어나면은 정말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듣지도 못하고. 하긴 일단 보는 눈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해 떠 있을 시간에 이런 범행을 하진 않았겠죠. 그럼 이제 간밤에 새벽이라든지. 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목격한 사람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여성이 발견된 계단 벽면에 비산 혈흔과 쓸린 듯한 피자국이 있던 걸 보면 정황상 계단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건 확실했는데 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이상했고요. 분명 범인에게도 피해자 혈흔이 상당량 튀을 수밖에 없고 그 혈흔이 건물 밖까지 떨어지는 흔적도 있는데 수상해 본 사람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층 주점이 전날 밤에 문을 닫은 이후부터 식당이 문을 열기 전인 아침까지 그 사이가 범행 추정 시간일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럼 전날 주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았다고 하던가요? 주점 사장님 말로는 전날 밤 11시 반경에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계단에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점 손님들도 모두 나갔다고 했고요. 그래서 건물에 아무도 없던 새벽 시간에 일어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밤사이에 벌어진 일인가 보네. 정말 밤늦게 어디 편의점이라도 나가려고 하시다가 봉변 당한 게 아닐까. 그렇지 뭐 술 약속이나 외출이 있어서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이 피해자는 새벽 2시까지는 무사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사망한 여성은 인근의 또 다른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는데요.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 저녁에 가게로 출근을 해서 새벽 2시쯤 퇴근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원피스 위에 패딩을 입고 긴 부츠까지 착용하고 있었는데 정황상 성범죄 이후에 다시 옷을 입혔다고 보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여성의 주머니에 휴대폰과 현금 7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봐서는 금품을 노린 강도일 가능성도 적어 보였습니다. 그 계단에 범인이 남기고 간 단서 같은 건 없었나요? 계단에서 280mm 남성 족적 함정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남자로 추정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사망한 여성의 양손에 그 머리카락 몇 가닥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항 과정에서 범인의 머리카락을 뜯은 게 아닐까 하고 급하게 국과수에 의뢰를 맡겼는데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너무 괴로운 나머지 본인 머리를 뜯은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가 이제 공격을 받거나 뒤에서 목을 제압당하거나 이러면 자기 머리카락이나 피부를 꽉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고통을 참느라고. 목의 치명상을 노린 건 애초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범행 장소가 언제라도 목격이 될 수 있고 들킬 수 있는 건물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또 미리 계획한 범죄의 장소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면식, 비면식, 그다음에 체계적인 계획, 비계획이 마구 섞여져 있는 이런 사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주거를 하고 안에 상가가 있는 거면 CCTV는 없었나요? 네, 외진 동네라 CCTV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건물에서 약 한 100m 밑 떨어진 지점에 방범용 CCTV 딱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과는 좀 떨어진 곳이라 범인이 그곳을 지났을지도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부터 사망한 여성을 최 씨로 부르겠습니다. 수사팀은 범행 수법의 잔인함에 주목해서 원한에 의한 살인의 무게를 두고 최 씨 주변인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용의선상에 올려야 할 인물들만 무려 15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최 씨가 원한을 쥐고 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점 종업원이라는 특성상 남녀 관계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중에 채무에 얽힌 사람도 있었고요. 헤어지자는 말에 일하던 주점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남자도 있었더라고요. 또 최 씨 휴대폰에 스토커, 거절 이런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들도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15명 정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형사님은 팀을 나눠서 한 명씩 용의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근데 진짜 이상하리만큼 혐의점이 있는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부분 주점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수상하다 싶어 행적 조사를 하면 모두 알리바이가 다 확인됐습니다. 평소대로 생활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최 씨가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후회도 된다면서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이 용의선상에 걸려듭니다. 있었네. 그게 누군데요? 최 씨 휴대폰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신고 당일 오후 1시경이었고요. 그 내용은 연락이 안 돼서 먼저 간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먼저 간다?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먼저 간다. 나 먼저 간다 이런 느낌인데. 네. 오후 1시쯤이면 최 씨가 이미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시간 아니에요? 뭔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되니까 돌아간다는 내용 같은데. 그죠? 다음 날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이제 최 씨는 어쨌든 그 새벽에 사망을 하셨고 다음날 오후니까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 내용이 이상할 게 없는데 뭐가 수상했다는 걸까요?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부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던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전 통화 기록 보니까 최 씨와 꽤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이 남자가 최 씨에게 8천만 원가량 송금한 내역이 있던 겁니다. 혹시 이날도 돈 때문에
만나기로 한 건가 싶어 확인차 남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다고요? 뭐라고 했는데 황당해요? 최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형사님은 최 씨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남성을 서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요. 서에 와서도 허술한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허술한 거짓말. 최 씨가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1월 26일 새벽 2시 이후의 행적을 물어봤는데요. 새벽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고 이날은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남자가 문자로 보냈던 26일 오후 1시에 남자 휴대폰의 기저귀 위치가 부여해 있던 걸 저희가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날 아내분이랑 있던 게 맞는지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안전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휴대전화 기저귀 기록과 금융거래 기록, 최 씨와의 문자, 통화 기록 등을 보여주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추궁하니까 그제야 최 씨랑 아는 사이가 맞다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뻔히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해? 자, 이때부터 형사님에게 털어놓은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사실 최 씨랑은 만난 지는 2년쯤 됐습니다. 문자를 보낸 날이 제 생일이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약속 장소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걱정이 돼서 집을 가봤는데 아니 계단에 최 씨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걸 보고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남자의 얘기로는 자신이 공직에 있다 보니 순간 신고를 하면 이 관계가 다 탄로날 것 같아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마치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아서 남성의 이날 행적을 다시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요. 약속 시간이었던 1시쯤 부여해 왔다가 집으로 간 게 확인됐습니다. 정황상 최 씨를 살해한 인물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형사님도 수사 방향을 고민하던 그때 최 씨가 일하던 주점 사장님에게 뜻밖의 연락이 옵니다. 형사님, 혹시 현장에서 최 씨 가방 못 보셨어요? 현금 7만 원이랑 뭐 따로 뭐 가방은 없지 않았어요? 가방은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근데 사장님이 최 씨가 마지막으로 퇴근할 때 분명 가방을 챙겨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최 씨가 평소 가방에 꽤 큰 돈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고요. 그날 술값으로 받은 상품권 3장을 더 간 걸 봤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건물과 100m 떨어진 방범용 CCTV뿐이었는데요. 사실 이 CCTV에 포착된 수상한 차 한 대가 있긴 했었습니다. 수상한 차요? 수상한 차. 새벽 2시 17분경. 그러니까 피해자가 퇴근했다던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차량 라이트를 모두 끈 차 한 대가 건물이 있던 방향 쪽에서 나와서 유유히 빠져나간 게 찍힌 겁니다. 시골이니까 길이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안 보이죠. 켜야지. 맞습니다. 동네가 워낙 길이 좁기도 하고 겨울엔 자주 얼어서 야간에 라이트를 끄고는 운전하기가 힘들거든요. 좀 이상해서 차량 조회를 했는데 너무 캄캄해서 번호판은 아예 식별이 안 되고 차종도 가늠하기 힘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쨌든 나갔다는 건 들어올 때 건물 쪽으로 갈 때도 라이트를 끄고 간 게 보였나요? 그걸 확인하려고 CCTV를 돌려봤더니 다른 골목으로 들어왔는지 건물 쪽으로 가는 모습은 안 찍혀 있더라고요. 일단은 국과수와 전문기관에 번호판과 차종 분석을 의뢰하고 기다리던 상태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서나 마찬가지네.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그렇죠. 뭐가 좀 나왔나요? 분석 결과 차종은 NF 스타 혹은 앞대 XD 2개 차가 유력하다고 했고요. 번호판은 세 번째 숫자가
일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형사님은 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최면 수사에 CCTV 시뮬레이션까지 해보셨다고 합니다. 최면 수사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목격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신고 전날 밤에 최 씨가 숨진 건물 2층에서 일하던 주점 직원 한 명이 창문 너머로 못 보던 차 한 대를 본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나 차량 번호 한 자리라도 더 기억할까 싶어서 최면 수사를 한 건데요. 좀 놀랐던 건 이분도 숫자 1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은 뭘 한 거예요? 차종이라도 하나로 좁혀보자는 생각에 추정 차종 2대를 빌려서 새벽 2시쯤 해당 CCTV 앞을 지나가는 시험을 해봤는데요. 소타 쪽에 좀 더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형사님의 간절함이 결국 통하는데요. 차량 추적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 경찰서에 배달을 온 단골 식당 사장님이 솔깃한 이야기를 하나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한 달 전쯤에 배달을 하는데 못 보던 차 하나를 보긴 했거든? 이 동네에 누가 이런 차를 뽑았나 했는데 이거 그 차 같기도 한데? 당시 사장님이 부여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하면서 배달까지 하셔서 동네 웬만한 차들은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종도 번호도 언제 목격한 건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이걸 참고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한 달치 CCTV를 다시 한번 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 없는 CCTV 업체에 연락해 한 달치 원본 영상을 통째로 받았는데 이게 범인 잡는 키가 됐습니다. 팀이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사흘차가 되던 날 전에 보지 못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류로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확인이 안 되었던 영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보신 거예요? 범행 추정 시간대에 건물 쪽으로 들어오는 수상한 차량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CCTV가 없는 골목으로 들어온 건 줄 알았더니 원본에 떡하니 찍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때는 라이트를 모두 켜고 있어 차종과 번호가 다 보였는데 NF 소나타의 번호판 셋째 자리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2시 32분경 또 12시 57분경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골목을 지나간 걸로 봐서는 동네를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회하는 거네. 이러면 수상하지. 수상하다. 이 차 수상하다. 차가 정확하게 특정이 됐잖아요. 차주는 누구였습니까? 라이트불을 끄고 사라졌던 이 차량의 차주는 네.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소유주의 이름을 확인한 같은 팀의 후배 형사님이 갑자기 몸을 탁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걔 기억 안 나세요? 수철이! 15년 전 제가 입건했던 놈이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친구들이랑 본드를 불다가 잡혀서 몇 번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형사들도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었죠.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게 지금 공격의 형태가 굉장히 잔혹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환각 물질을 흡입한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뇌 손상이 와요. 그래서 이 지각 능력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는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위험한 상태가 되거든요. 피해자의 목을 이렇게 잔혹하게 공격을 한 것도 보면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 용의자를 김수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수철의 휴대전화는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수철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미 4개월 전에 이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철이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기 전
한 달치 통화 기록을 모두 뽑아서 단서가 될 만한 번호가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자주 전화를 했던 피자집 전화번호가 눈에 하나 띄더라고요. 그래서 피자집에 해당 번호로 주문이 들어온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이사 갔던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주소지로 몇 번 배달 간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가보니까 CCTV에서 봤던 번호판 셋째 자리가 1인 차가 주차돼 있던 겁니다. 차를 확인한 조용사님은 수철이를 한 방에 체포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짜고 잠복을 시작합니다. 수철이가 저희 형사 얼굴을 알고 있어서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수철이가 모르는 형사들을 빌라 도로변에 배치하고 저랑 동료 형사가 차에서 잠복을 하면서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이틀째 되던 날 새벽 4시쯤 멀리서 남녀 커플이 걸어오는데 가로등에 비친 남자가 딱 저희가 아는 얼굴인 겁니다. 수철이가 저희 차로 가까워질 때쯤 수철이를 아는 형사 한 명이 먼저 차에서 내려서 어이 수철아 하고 불렀습니다. 수철이가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당황한 기색 없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신고 당일 행적을 물어봤는데요. 이때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전날 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달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서 너스레를 떠는 겁니다. 제가 차 좀 확인해 보자고 했더니 차키도 순순히 내줬고요. 자, 수철이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형사님들도 긴가민가 하면서 김수철의 차 문을 덜컥 열었는데요. 차 안에서 형사님들이 이걸 꺼내 오자마자 김수철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파르르 떱니다. 차에서 뭐를 꺼냈는데 네. 그걸 보고 그 피해자 가방. 상품권 3장이 차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상품권. 그날 술값으로 받았던 상품권. 네. 너 이거 뭔지 알아? 하니까 얼굴이 퍼렇게 질리면서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냥 상품권이 아닌 거죠. 조용사님은 그 길로 김수철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고요. 대체 어쩌다가 15년 만에 살인범으로 마주하게 된 건지 사건이 벌어진 그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가 직업도 없이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부여의 일자리를 소개시켜줄 만한 친구를 찾으러 갔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를 찾지는 못해서 기분이 언짢았다고 했고요. 그때 마침 어떤 여성이 주차하는 걸 봤는데 차도 새 차인데다 돈도 좀 있어 보였고 그래서 가방을 뺏으려고 시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유, 근데 여성이 대꾸도 안 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홧김에 운전석 사물함에 있던 과두를 들고 쫓아갔는데요. 그 위협을 느낀 여성이 자기야 하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과두로 목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새벽에 자기를 쫓아서 시비를 거는데 당연히 무시하지. 누가 대꾸를 해주냐고. 그러니까 맞아. 다 핑계지. 피하는 거지 그 자체가. 당연하죠. 아이고 하고 피하는 거지. 근데 차에 과도는 왜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진짜. 칼은 그 예전에 해수욕장에 갔다가 과일을 깎아 먹으려고 하나 샀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느낌이 우발적으로 또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다. 미리 준비한 게 절대 아니다. 제값은 얼마나 받았나요? 살인 절도로 12년형 선고받았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살인절도에 강도살인이지? 어떻게 된 아니, 거예요? 이게 범죄정이? 사람의 목이 반쯤 잘려나갈 정도로 살해를 했는데 네. 아 이거는 말문이 막힌다. 말이 안 나온다.